자, 들어갈게요. 토지 정책에서 이제 토지은행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232페이지입니다. 232로 가시면은, 아까 우리가 공공토지비축제도로 나왔죠. 공공토지비축제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이에요.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리 쌀 때 비축을 하겠죠, 그죠? 미개발지를.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게 되면은 정부가 일단은 토지은행 제도란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비싼 값, 좀 싼 값,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웨덴에서 오래전부터 실시가 됐는데 운하가 이걸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장단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했으니까, 자, 이것도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이다. 직접적 개입 수단이 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쌀 때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난개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이 난개발이거든요. 그죠? 막을 수가 있고요.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제때 공급할 수 있고, 아까 개발이익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죠. 요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은행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없다, 환원할 수도 있다는 거고, 4번이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 토지 선매라는 자체는 이제 공법 시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토지 수용 제도는 공용 개발이잖아요. 그럼 토지 수용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 버리죠.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이에요, 좀 미개발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의사가 좀 전제가 됐죠. 그래서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좀 강합니까? 좀 약합니까?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처음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개발제다 보니까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문제죠. 토지 매입 시부터 판매 시까지 과도기 동안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땅값이 올라가죠. 정부가 산 땅이에요? 주변 땅값이에요? 그러면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법적인 이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인데, 일단 목적도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이바지하고요. 우리가 기대효과는 SOC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주택용지의 조기 확보고 사업기간 단축되며 리얼 그냥입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합니까? 개인의 무질서 무계획적인 만개발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수급 조절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밑에 가시면은 그 설치라는 게 있죠. LH공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지 담당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됐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서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 시험 문제가. 좀 전에 그 문제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당연히 지금 책에 해설이 돼 있죠. 토지은행은 토지 양도가 의사가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약하다. 약하다라는 걸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가 약하다로 고치셔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를 그대로 이제 해설해서 옮겨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X가 되겠죠. 체크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5를 지금 제가 해놓으려다가
지금 지문을 틀린 거를 빨리 고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X를 좀 다 쳐서 다 좀 왜 틀렸는지를 좀 여러분이 빨리 잡았으면 해서 했으니까 그 취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토지 정책은 끝났고요. 주택 정책으로 가볼게요. 주택 정책은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239페이지로 가보세요. 239로 가시면은 이 임대주택 정책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이 임대료 규제 정책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엄청 잘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왜 잘 나오냐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 규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쓰면서 최고가격제로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럼 그냥요 가격을 싸게 팔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안 하겠어요? 근데 단기는 공급을 못 줄입니다. 장기에 가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장기에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니까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되게 잘 나와요, 얘가.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 자,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얘도 상한제를 쓰거든요. 최고가격제를.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죠. 가격과 양.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서 이제 균형을 이루면 자, 가격, 양. 여기를 가격을 이제 균형 임대료라 그래요. 균형 임대료. 또는 우리가 시장 임대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임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규제를 해서 자, 이건 최고 가격제예요. 자,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저임금제는 그 가격을 놓고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못 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규제를 가격을 높게 했을 때와 낮게 했을 때죠. 그럼 우리가 규제 임대료를 높게 해서 야, 너 12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제한을 하고 가격을 규제를 80만 원으로 제한해서 자, 너 80만 원 못 올려 이런 제한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다 100만 원 받는데 한 임차인이 120만 원 받으면 얘는 계속 받습니까? 다시 100만 원으로 옵니까? 100만 원 오죠. 그죠? 그러면 정책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도 발생하지 않고 다시 균형으로 오려고 하죠. 그럼 정책적 효과는 규제 이상으로 높여야 돼요? 이하로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효과가 발생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끊어볼게요. 단기 장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갑니다. 자, 의 갈게요. 최저예요? 최고 임대료제예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하죠? 그래서 그 임대료 이하로 거래되는 것을 자유지만 그 임대료 이상으로 거래된 것을 제재하는 거죠. 자, 임대인을 보호합니까? 임차인을 보호합니까? 임차인, 소비자에 대한 그 임차인 보호 목적이죠. 니은범 별표. 자, 아까 제가 120만 원으로 받게 되면은 어때요? 이 인상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시 원래대로 온다 그랬죠? 그럼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의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가 높다고 한다면 주택 가치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균형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120만 원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다시 100만 원 받죠? 그럼 정책을 쓴 거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지금 다시 100만 원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 가치도 안 올라갈 것이고 양도 그대로 있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넘기시면은 제가 이제 단기 장기를 좀 나눠 드릴 거예요. 책은 잘 쓰셨는데 단기 장기는 안 나누셨네. 자, 가볼게요.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단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죠. 그죠?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다른 용도 전환하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타협적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이뤄서 아까 어떻습니까?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초과 수요가. 그러면서 10개의 지금 균형이 있다면 15개만큼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라는 자체는 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주거 구하기가 또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애는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기존의 임차인은 열이라는 숫자로 수요자가 공급자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그죠? 그럼 완전 비타협적은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왜 단기는 비타협적이니까 단비장탄이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단기는 가격에 대해서 비타협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완전 비타협적은 임대인의 그 수입은 줄었지만 그게 얘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주의 분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장기에 가서는 공급을 더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더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로 가게 되면, 자, 아까는 단기는 못 줄였죠. 근데 장기는 공급을 더 줄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하고 양이 있습니다. 단기는 이렇게 돼서 아까 균형을 이뤄도 요만큼의 이제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줄여버리니까 요만큼의 이제 초과 수요가 생겼어요. 자, 생기더라도 아까 10개에서 이제 초과 수요가 생기더라도 5개밖에 초과 수요가 안 벌어진 거죠. 아까 5개. 그죠? 그런데 자, 장기로 가서는 장기는 비탄력적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단비장탄이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공급을 줄입니다. 줄이니까 얘가 공급이 확 줄어들어서 10개 했던 공급이 5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5개는 공급량이 되고요. 15개가 수요량이면 공급이 부족하죠. 10개만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 거죠. 그럼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가격을 내리게 되면 공급을 늘려요, 공급을 줄여요. 질도 떨어뜨리죠. 그다음에 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못 팔다 보니까 우리가 안표 파는 아줌마가 안표를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일로 와봐요. 그럼 굉장히 음성적이죠. 음성적인 지불로 120만 원을 원하니까 40만 원의 프리미엄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암시장이 형성됩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되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가 낫나요? 단기가 낫나요? 단기가 낫죠. 이해가셨습니까? 할게요. 자,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임대료 설정은 그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죠. 그럼 기존 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전환 비용을 능가하게 하면 계속 전환하겠죠. 그럼 임대료 규제는 양만 줄어들어요, 질적도 저하돼요.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성적인 지불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임차인들이 더 구하기 어렵죠. 특히 신규 임차인들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임대료를 규제하면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이 활발한다, 저하시킨다. 다른 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을 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아까 암시장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동 제한으로 개인적인 더 많은 교통비가 허비하고 사회적으로 교통 혼잡의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들이 안 움직여요, 도심에서.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도심의 직장에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전체적인 출퇴근 사회적 비용이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단기, 장기가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럼 장기가 더 효과예요? 단기가 효과예요? 단기가 비타르 쪽에서 효과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좀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고. 밑에 체크 플러스라는 게 있나요? 자, 분양가 하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밑에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 분양가 규제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다음에 오른쪽 자율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규제만 좀 나오지 자율화는 잘 안 나와서 안 해드렸지만 오늘은 해드릴게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쓰고 있죠. 상한제. 그래서 많이 문제가 많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항상 분양을 하려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건설회사는 그냥요 가격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국가는 올리려고 그래요? 올리지 말라 그래요? 항상 지자체에서 맨날 그 걱정이 분양가가 안 나오는 게 맨날 그 싸워요. 그죠? 올려달라 하면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한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아까 임대료 규제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평당 얼마를 받고 있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존재를 한다면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아까 규제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까?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규제 가격을 이상으로 올리면 효과가 없죠. 이상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규제를 가격을 내리라는 얘기죠. 야 니네들 800만 원 받아. 그러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규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그냥요 가격을 인하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가 인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안 할까요? 안 하죠. 타산성이 안 맞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뭡니까? 로또 아파트라는 거는 분양가 정말 자꾸 규제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런가? 그러면 너무 터무니없이 규제해버리면 타당성이 있나요? 땅값이 비싼데?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신규 공급이 안 늘어나거든요. 질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그러면 물량이 안 나오죠? 그럼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냥요 시세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게 그 청약을 받아서 무주택자들을 간다고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불법도 전매가 나타나고 막 그렇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좀 이게 신문을 잠깐 봤는데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9억이 넘어가잖아요. 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대출이 안 되게 되면은 저소득층들이 주택을 더 사기가 쉬워질까요? 또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신문상에서는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는다고 해요. 제 말이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좋은 정책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이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요 시세 차익을 노려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전매 차익이 늘는 거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부 정책이 그냥입니까? 기존의 저택도 올려버립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자, 분양받기가 쉬워요? 저는 지금 청약을 지금 20년째 청약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제가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애물단지야. 되긴 뭐 어떻게 되기에. 그죠? 로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투기 수요만 득성득성 해가지고 시세차만 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아까 9억 대출 돼 안 돼? 그러면 더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얘기 좀 해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IMF 때 아시죠? 98년 12월 달경에 규제를 쓰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를 하자. 그럼 자율화하게 되면은 건설회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격 올려요. 올리죠. 내려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분양가를 그냥요 올려.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실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일단 이건 막아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죠? 늘어나고 그냥이야 질도 높아져. 투기 수요도 늘어나 투기 수요도 줄어드는데 이 자식들이 대형 주택을 짓기 시작해요. 타워팰리스 같은.
그러면 시장에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게 되면은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 거죠. 맞아요? 자, 신규주택이 올라가잖아요. 평승 효과로 중고주택도 나중에 상승해버려요. 그럼 신규주택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입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그냥이야 규제야. 밤새겠다. 그죠?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자율화를 못 바꾸는 건 자율화 바꿨더니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한제로 가자. 이런 얘기죠. 이게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럼 얘와 얘가 그냥이야 지금 다 반대야. 대형주택이 나왔다는 건 누구에 대한 효과야? 자율화에 대한 효과죠. 아시겠죠? 자, 지금 양가로 이번 분양가 규제 보고 있어요? 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중심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그냥요 위축을 해요. 그럼 중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에서 무슨 차이? 전매 차익을 노리겠죠. 그런가요? 지금 강남이 딱 그렇잖아요. 그죠? 가격은 올라갔고 분양가는 낮고 나 갖고 싶어. 근데 내가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받아 내가? 그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또 9억 이상은 대출이 안 돼. 그럼 돈 있는 애들이 다 주워가는 거야. 나 흥분되네. 여기 그런 얘기는 없죠. 왜냐면 그거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럼 투기적 수요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재미없나요? 뭐 요즘 좀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뭐 시험에는 안 나와요. 뭐 9억 이상 대출이 안 되고 그거는 정부의 지금 현행이니까. 그냥.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악화시키죠. 그러면 주택산업의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거죠. 질적 수준도 저하돼요. 찾았습니까? 왜 요새 막 어떻습니까? 부실공사 막 초래된다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선분양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이따가 얘기해드리고. 그럼 저소층의 주택난이 그냥이다 심화된다.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됐죠. 그래서 98년에 그냥이야 자율화로 바꿔. 그럼 자율화는 또 어떻게 보자. 자율화 있어요? 그럼 밑에 효과로 가볼게요. 일단 분양가 자율화는 그냥입니까? 전매 차익을 줄여서 투기는 줄어듭니까? 감소하죠.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율화를 위해서 택지를 확보하고 금융 지원을 통한 공급 증대 노력이 선행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공급이 늘어나지. 근데 분양가 자율화는 그냥이야 신규주택 가격을 올려. 그럼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품질은 향상되지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분양가 자율화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원리의 저소층 보호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층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율화는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이 규제 위주로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현행 지금 자율화입니까? 상한제입니까? 상한제를 선정하고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넘겨보세요. 재밌는 거는 244페이지로 가시면은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출제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선분양과 후분양이 한 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책적인 것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직은 자율화예요. 지금 상한제예요. 자율화로 안 풀었죠. 그럼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아파트의 역사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압구정동서부터 음마아파트까지 그러니까 건축을 합니다. 그죠? 그럼 건설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1970년대 우리나라가 상한제를 써요. 그럼 그다음입니까? 가격을 규제합니까? 못 올리게 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그냥입니까? 입이 튀어나옵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특히 현대건설에 누가 튀어나왔을까? 정주영 씨.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튀어나오죠. 그럼 입을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선분양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 이런 분양 알아? 어떤 분양이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분양은 미리 팔아서 나중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메리트가 그때 당시 건설회사는 자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계약금이 들어옵니까? 그럼 중도금 들어오면 그거 갖고 부지사하고 공부를 하죠. 근데 후분양이라는 것은 짓고 팔기 때문에 짓고 나중에 팔아버리는 거죠. 맞나요? 그럼 현행은 지금 후분양입니까? 우리나라가 선분양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갈게요. 선분양이 됐다는 것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을 만약에 3억으로 판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를 하죠. 그럼 이자와 부도위험을 소비자가 안고 갑니다.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건설회사가 짓고 팝니까? 지려면 건설회사가 돈을 땡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와 부도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가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공급자가 내지만 나중에 팔 때 전가시키거든요. 그런가요? 왜 후분양으로 가려냐면 아까 투기였어요. 투기. 보세요. 지금 강남에 선분양을 하면서 그냥입니까? 상한제입니까? 그럼 계약금 내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죠. 맞습니까? 그럼 투기적 수요가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전매 차익이 나니까. 그런가요? 근데 후분양으로 바꾸면 직구 팔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없죠. 그럼 투기적 수요를 줄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맞나요? 그다음에 선분양은 문제가 견본주택을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견본주택을 그냥 해야 돼요? 잘 져야 돼. 그냥이야 뿅 가게 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시점에 청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뿅 갑니까? 잔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에서 뿅 갑니까?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 나타나는 게 다 선분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나요? 난리 났어요 지금 뭐 뉴스에. 그죠? 그러면 부실공사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견본주택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입니까?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맞나요?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 없죠.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아서 품질이 향상되겠죠. 그럼 아까 이건 정종 수입을 막았으니까 공급자 위주라면 이건 수요자 위주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분양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파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공급이 잘 됩니까? 많이 늘어나죠. 근데 후분양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후분양은 그냥입니까? 직구 팔려면 건설회사가 돈 빌리러 가야 되죠. 저도 이 건설회사 다녔지만 도급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레미안이나 GS, 포스코 같은 애들은 신용으로 많이 빌려주는데 소형 건설사는 돈을 못 땡겨요. 그럼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가죠.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이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전에 제가 1, 2월 달에 갔지만 우리나라 SOC 사업에 뛰어들려고 들어갔지만 이게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줍니다. 그러면 소형단지를 빌려주겠어요? 좀 대형단지. 사업성이 있는 데를 빌려주죠. 맞나요? 그러면 PF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무슨 분양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후분양이죠. 공급을 늘리기 하기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선분양은 분할 납부니까 목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을 낼 때 2천만 원이라는 건 뭐 어디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이가 친정에 달려가서 엄마 나 자살하고 싶어. 이게 2천만 원 없으면 해약하래. 아빠 몰래 짱 박은 돈 이따 주죠. 근데 후분양은 2천만 원이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해요. 목돈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누워갖고 엄마 나 3억 필요해. 3억 좀 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죽어 이씨.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집값의 70%를 땡겨줍니다. 그죠? 그래서 목돈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후분양으로 관련 취지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온다면 후분양의 단점이나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핵심을 찌릅니다. 후분양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에다 가세요. 그럼 단점은 얘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비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가중되죠. 엄마한테 3억 달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죽어.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보금자리 론을 같은 거 70%까지 빌려주는 거죠. 그런가요? 건설업체는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데 자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건설회사한테 많이 또 땡겨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업체가 형식적으로 부담했지만 나중에 그냥입니까? 분양가에 전가시킵니까?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내가 아까 설명 다 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체크 플러스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다 중공공 임대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장기 전세 주택은 30년이에요? 20년 범위예요? 시프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장기 전세 주택 있어요? 30년이다, 20년이다. 암기.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이 몇 년이야? 그래서 20년 외워, 그냥. 좀 야매지만. 아시겠어요? 30년이야, 20년이야. 그게 20년. 아까 행복주택 기억나요?
공공임대. 그래서 보시면서 자, 전 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정책으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규제 정책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흥분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봤는데 규제가 됐다 많이 나와요. 프린트. 규제가 얼마만큼 잘 나오냐면 16번이 있어요? 16, 17, 18, 19, 20번이 다 규제 정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지금 거의 다 임대료 규제죠, 그죠? 엄청 잘 나옵니다. 들어갈게요. 지금 16번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임대료 규제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격을 그냥요 싸게 팔라 그래요. 그러면 공급을 하겠어요? 물량이 부족하죠. 그러면 기존 세입자 주거 이동이 촉진될까요? 저하될까요? 질적 수준도 저하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질적으로 저하되고 기존 주거 세입자도 주택이 모자르니까 이동이 촉진된다, 둔화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킵니까? 감소시킵니까? 감소시키죠.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8번 별표. 왜? 책이 없으니까.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이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요. 따라서 단비, 장탄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9번에 가시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보다 높게 설정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칠판을 보세요. 120만 원 받으면은 저걸로 임차인 안 가죠. 그럼 다시 그냥 해요. 100만 원으로 와요. 그렇죠. 그럼 높게 했을 때가 아니라 낮게 했을 때죠. 낮게 했을 때 밑에 초과 수요가 깔리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부동산에 대한 부족 현상이 초래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20번은 자, 이거는 뒤에 해설을 좀 볼게요. 자, 이걸 고치는데 다 고칠까봐. 해설이 있어요? 20번 갑니다. 자, 넘기시면은, 임대료 상한제 실수로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가격을 내리면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죠.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누구한테 효과가 갑니까? 임차인. 장기에, 단기에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장기는 칠판을 보시면은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잘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20번 찾으셨어요? 단기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감 쳤나요? 여쭤볼게요. 단기에는 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까? 발휘가 됩니까? 되죠? 얘기 좀 해봐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죠. 발휘되지 못한다는 건 틀려버린 거죠. 맞나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임대료 규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2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또 나왔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급가입니까? 초과수요입니까? 가격을 내리니까 공급가형이 아니죠. 그런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쭉 풀어볼게요. 1번, 2번, 3, 4, 5, 6, 7, 8. 다 풀었죠? 다 풀었고, 밑에 것만 남았죠? 자, 보조정책입니다. 자, 2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조정책입니다. 자, 규제를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더 적어지니까 효과가 없죠. 그래서 보조 정책을 써요. 그럼 보조는 직접이에요, 간접적 개입이에요.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보죠. 그러면 집을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 주택을 더 넓힐 수가 있죠. 주택만 넣으면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 고기 사 먹죠. 근데 고기는 비주택이라고 나와야죠. 고기만 사 먹어요. 낮술도 먹어요. 뿅 가죠. 효율도 커진다는 거죠. 그럼 짝대기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수요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기는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수요만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면 임대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 가서는 그냥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그런가요?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죠? 임차인한테 혜택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 정책의 수요자 보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 현금 보조와 가격 집세 보조. 이 가격이라는 자체는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거든요. 임대료 보조. 그래서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1,000만 원만큼 현찰을 줬죠. 현찰을 주면 그냥요, 집을 넓혀요. 주택수를 넓히고 남으면 고기도 사 먹으니까 효용도 커지죠. 근데 1,000만 원 주니까 자꾸 사람들이 집을 넓힌다, 외제차로 바꾼다. 그래서 따보세요. 주택 바우처. 그럼 바우처는 현찰로 줘요? 쿠폰으로 줘요? 그럼 쿠폰이라는 것은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물건을 주니까 돈으로 못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 돈이 현찰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거를 못 사죠. 그래서 요 보조, 임대료 보조라는 게 나오죠. 이건 임대료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임대료 보조가 다 요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왜? 가격이 1,000만 원만큼 떨어지니까 더 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소비도 넓히고 우리가 싸게 사니까 다른 것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분이 오늘 생일이래요. 그럼 현찰로 10만 원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10만 원 드릴까는 못 달라고 그랬어요. 현금을 줘야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그럼 얘가 낫다는 거죠. 소비자가 효용 측면에서는 어떤 보조가 낫죠? 현금 보조가 낫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집세 보조라는 거는 정책적인 목표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가 낫다? 집세 보조가 낫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자 보조고요. 자, 공급자 보조는 이제 공급자가 임대인, 생산자죠. 생산자한테 보조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키죠. 그럼 생산비가 늘어나나요? 생산비가 줄어드나요? 그럼 공급을 늘릴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장기만 공급이 늘어나죠.
그 장기에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가격이 다시 떨어지죠. 그럼 임차인한테 효과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하고 수요자 보조 중에서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간다는 건 들어보세요.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은 지가 마음대로 짓죠. 그럼 수요자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요,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그냥요, 선택이 자유로워요. 얘한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241페이지 임대료 보조 있나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료 보조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 보조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가격 보조 집세와 현금 보조가 있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효용 측면에서는 어떤 게 나아요? 현금이 낫죠. 그런가요? 정책적으로는 어떤 게 나아요? 가격 보조가 낫다는 거죠. 나중에 밑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현금 보조는 말 그대로 그냥요, 보조금을 현금으로 줘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임차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만큼 주택 구입 능력이, 부담 능력이 높아지고, 가격 보조는 주택을 매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할인해서 사잖아요. 주택의 상대적 가격을 낮추겠죠. 저렴한 걸로 매수하겠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지금 소비자 보조 단기, 장기 있나요? 그럼 아까 단기는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가격만 상승하죠? 누구한테 혜택 갑니까? 임대인이 초과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런가요? 장기는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원래대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차인한테 혜택이 가겠죠. 그런가요? 자, 생산자 보조가 공급자 보조죠. 그럼 주택 생산자에게 낮은 수준의 금리를 건설 자금만 지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생산자 건설 비용을 절감하는데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로 와보세요. 아까 제가 지역지구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지역지구제 단기는 공급이 됐다, 공급이 안 됐다. 안 되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공급은 수직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늘어나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단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수직입니까? 그럼 공급을 못 늘리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도 없겠죠. 수요가 없다면. 그 장기적으로는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택 소비가 더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밑에 바우처는 현금을 줘요, 쿠폰을 줘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한테 쿠폰을 주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쿠폰을 제시하면 임대인이 지자체 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건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정부 재정에서 일정에게 일차료를 쿠폰으로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실시되고 있어요. 2014년 10월부터 국토부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바우처 운영 안 되고 있고요. 밑에 가시면은 4번까지는 미국 형태, 우리나라 형태까지는 볼 필요는 없어요. 취지만 가볼게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누구 중심입니까?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수요자가 그냥요, 주거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임차인 주거지 선택 자유로운 거는 수요자 보조가 더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숨겨놓으셨네. 이해 가셨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문제 20 풀어보게 되면,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21번이 아니라, 자, 보조 정책을 제가 어디다 놨는데, 자, 16, 17, 18, 19 다 풀었죠? 근데 보조는, 잠시만, 보조를 안 넣어놨나? 보조는 안 넣어놨나 보다. 어쨌든, 보조 정책은 아까 그거 한 걸로 가세요. 그죠? 지금 안 푼 문제가 21번 있다. 안 낼 리가 없네. 21번 있어요? 21번. 21번이 보조 정책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조정책은요, 올라와보세요. 단기는 수요를 증가시켰죠. 근데 그냥입니까? 장기는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공급이 감소되는 건 아니죠. 공급도 늘어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가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해요. 하는 것이지 공급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할게요. 저 보세요. 상태가 안 좋으신데. 규제라는 건 그냥요, 가격을 내리라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내려가죠. 그럼 가격을 싸게 팔라는 거죠. 공급을 해요, 공급을 안 해요. 안 하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보조는 가격을 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급자도 공급을 안 하겠어요? 하죠. 장기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소다, 증가다? 증가죠. 이게 잘 나와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보조 정책은 수요도 단기 늘어나고 장기 공급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효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근데 3, 4월 달에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효과까지 갈 거예요. 근데 효과는 제가 3, 4월 달에 하고 5, 6월 달은 제가 그냥 빼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효과도 지금 20년 전서부터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그죠? 할게요. 자, 그럼 공공은 간접 개입이에요? 공공은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이죠. 자, 가볼게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얘가 왜 어렵냐면 시장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나누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굉장히. 단기와 장기가.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아까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서 아까 100만 원에서 아까 80만 원으로 줄여버리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니네들 100만 원 그냥 받아. 그럼 정부가 자, 공공은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럼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직접적 개입에 투입시키거든요. 그럼 가격을 비싸게, 가격을 싸게 만드는 거죠. 맞나요? 요즘 임대주택을 많이 전환시키라고 하죠. 왜요? 임대주택이 많아야 갈 데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단기는 임대주택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자가 그냥요, 대체재가 많아요.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그래서 얘를 굉장히 가격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탄력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조세의 전가를 배우실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주한테 임대인한테 조세를 부과시키면 그냥요, 임대를 올려요. 근데 얘는 못 올리는 게 조금만 올려도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불리하다, 유리해진다. 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거죠. 이게 좀 요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의의갑니다. 자, 정부가 그냥입니까? 직접입니까? 건설을 공급해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주거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 시장대로보다 비싸게 저렴하게 되죠. 근데 지금 니은번은 그 밑에 효과와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 보세요. 단기와 장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100만 원이고 여기가 80만 원이면 당연히 여기에서 공적으로 옮기겠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그냥입니까? 수요가 줍니까? 가격이 하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좋고 옮긴 사람도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단기는 사적 시장에 수요가 그냥요, 수요가 줄어요. 가격도 떨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만 혜택이에요? 옮긴 사람 다 혜택이에요.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혜택이 모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왜냐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 단기 있나요? 도와주셔요. 단기 있어요? 자, 지금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을 분리했죠. 그렇죠. 그럼 다른 지역으로 또 공공으로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적 시장의 수요가 그냥요, 감소를 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공공주택에 이주해 온 사람이나 사적 시장에 머문 사람 모두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격이 80만 원으로 줄었죠. 그러면 임대인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줄여요. 그럼 20개에서 15개로 줄여버리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자축으로 돼가지고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돼요. 그럼 100만 원과 80만 원의 이중 가격이 형성됐죠. 그러면 옮긴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시장에 그냥입니까? 공급이 줄어듭니까?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됩니까? 그럼 누구한테만 혜택 갈까요? 공적에 있는 임차인만 혜택 가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5개로 줄었지만은 여기서 5개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장기 보고 계시나요? 장기는 사적 시장의 공급이 그냥요 감소를 해요. 그지만은 저쪽에 5채를 줬죠. 사회 전체적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누구한테만 공공의 세입자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보시면은 1번에 올라가면 니은번 있나요? 그럼 공공주택은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무슨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공공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대료 차익만큼 보조를 받은 셈인데 당연히 그 단기 효과가 요즘은 안 나옵니다. 체크하셨죠?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적과 공적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20년서부터 안 나온다는 게 희소식이에요. 근데 왜 해요? 혹시라. 그 20년 전에 있는 걸 뒤져서 내는 출제원이 있기 때문에 이 난리를 제가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넘기시면은 아까 선분양, 후분양 했죠? 그 다음에 여가 적용은 제가 시장 파트 저번에 했었어요. 그죠? 했고, 246페이지 박스 넘겨보세요. 박스는 제가 5, 6월 달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지구제랑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5, 6월 달에 적어 놓으세요. 체크하셨죠? 이것도 보세요. 7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 게 조금 맞지만 그래도 또 뒤져서 나오는 놈이 있으니까 이거 아예 5, 6월 달에 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아까 생각하시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247페이지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22번은 그냥 여러분이 상식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조세정책의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 22번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혹시 안 푼 문제는 없죠. 그래서 조세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세정책은 다음 주에 한다. 그렇게 해서 또 오늘 이렇게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